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바로 목전에 둔 임산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찌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했지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연애를 길게 한 건 아니었지만 사고 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매달리더군요.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자고 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퇴근을 하면 회사 앞에서 한 달 동안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저에게 무슨 약을 먹인 건지 몰라도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저랑 교제를 시작하더니 또 죽어라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고 난리였어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매일처럼 부모님께 과일이며 홍삼이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가 싫진 않았고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 뜻대로 서둘러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해 보였고 선비같이 깨끗해 보이는 맑은 사람 같았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하려고 잘 보이려고 자기 본 모습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아기를 빨리 갖자면서 졸라대기에 결혼 석 달 만에 임신을 하고 5달째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를 떠받들듯이 하던 사람이 점점 저를 하녀 부리듯 했고 집에 들어오면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내 남편만큼 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말하는 입도 거칠더군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고 욕도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입이 짧다고 반찬 만드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시길래 맛있게 좀 먹어달라 했는데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어찌하냐며 바로 욕을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착하고 싹싹하고 듬직한 사위처럼 굴더니 제가 임신 5개월쯤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 완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친정엄마가 해둔 반찬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임산부인 저에게 피곤하다면서 따뜻한 물 떠와서 발 씻겨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같은 서방인데 그리고 네 뱃속에 아기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편이냐? 라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평소 때 같으면 무조건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거친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2개의 인격체가 있는 듯 보였어요. 제가 더 대들었으면 주먹에 발사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욕을 해도 무서워서 눈을 깔기만 했었네요. 남편은 바깥에서 사회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전까지 저에게 하던 것처럼 남들에게도 인상 한번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들 지인들한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털끝만큼도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저도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니까요. 제가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본 모습이 이런 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떤 인간이든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네요. 남편은 양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어요. 사람이 이리로 쉽게 변한다는 것이 무섭더군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숨겼다네요. 그래서 아기도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거고요. 앞으로의 꿈은 결혼해서 왕처럼 계속 대우받고 사는 거라며 제가 임신 5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친정에 가겠다고 하거나 하나같이 자기를 더 받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막말도 심했습니다. 네가 얼굴이 반반해서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만약에 이걸로 친정집에라도 가거나 나랑 안 산다고 네 집 가서 내 흉 보면 나랑 결혼하고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네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넌 나랑 헤어지게 되면 그놈들 중에 한 놈한테 갈 거잖아? 내가 그걸 두고 볼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내가 출근하고 오는 그 많은 시간에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닐지 몰라서 감시하느라고 아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소름 끼쳤죠. 그러고 보니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저에게 수없이 전화를 해대고 밖이라고 하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냐고 데리러 간다고 해서 저를 끔찍히도 아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요. 또 한 번은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장이 들어서 구경차 집 밖으로 나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걸 잊고서 집에 두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왔더니 핸드폰에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 갔다 오느라 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아들이 네 걱정하면서 찾더라고. 위치 추적하니까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도 못하겠다고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걱정했다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잠깐 시장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시장 가는 것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사건건 허락받아야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되려 화낸 적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 남편이 오길래 그렇다고 퇴근을 하냐며 핀잔 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죠. 시장에 다녀온 거 맞지? 뭐 샀는데? 시장에 다녀온 거 맞아? 나는 옛날에 만난 남자들이 또 쫓아와서 만나러 나갔나 했지. 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농담이겠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진담이었어요. 이제껏 모르고 살았던 게 부단히도 제가 멍청한가 봐요. 최근 들어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 많아서 남편이 더욱 무서워졌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남편 신용카드를 뺏어갔더군요. 그 외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거예요. 임산부가 은행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리고 돈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일주일에 2번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로 자기 말을 따르라면서 주인한테 고마워하듯 하라니요. 저더러 노예라고 서슴없이 말하더군요.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생활비만이라도 그냥 달라고 싸워봤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나를 즐거운 듯이 쳐다보는 남편은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님이 분명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부처럼 싸워서라도 남편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대들고 대꾸하면 분명히 주먹 다툼이 일 것 같아서 말이죠. 여전히 친정엄마와 친정 식구들에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이쁜 사이였어요. 친정엄마도 아시고 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상상이 되어서 함부로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뒤로 3달 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지옥을 맛본 것 같네요. 남편의 강압적인 말투와 잔소리 그리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일주일에 2만 원을 주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검사까지 하고요. 100원짜리 단위도 체크합니다. 환장할 일이었죠. 가계부 안 썼다고 2만 원 그마저도 안 줬습니다. 가계부 쓰고 보여주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샀냐고 물어보고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먹는 돈 가지고 헤프게 돈 쓴다고 타박까지. 정말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런 날은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숨죽여서 울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기고만장했고 더욱 심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 1년 차에 임신 중인데 이렇게 불행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뱃속의 아기를 먼저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주말을 같이 보내려고 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인데도 말 한마디 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알다시피 생활비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장 보는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제 수중에는 돈이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있어서 저녁 고비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겸 점심 식사 대접도 해야 하는데 차릴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크게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서재방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랑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우면 친구분이 깰까봐 남편을 깨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한쪽 의자에 걸쳐있는 남편 바지 밖으로 지갑이 보였습니다. 그냥 잘 되었다 싶어 남편 바지 속에 있는 지갑을 열었더니 웬걸 수십 장의 5만 원권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임신한 아내 돈 주는 걸 아까워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서 5만 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손살같이 내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더니 하는 말이 야, 이 도두가 어디다 손을 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옆에 자던 친구도 깨서 남편이 저에게 욕지거리 하는 걸 봤습니다. 남편 친구가 깨어서 앉아있는데도 남편은 자기 지갑에 손을 댔다고 날뛰었습니다. 남편 친구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집에서 멀리만 가고 싶어서 무조건 걷거나 생각하니 저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바탕 울었더니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했죠. 경우 없이 나오느라 핸드폰도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 도움으로 남동생에게 울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아기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쪽 같은 딸이 몰골로 나타나니 부모님이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자라고 다독거려 주셨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맛있게 폭 잤습니다. 남편의 친구 앞에서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집을 나갔는데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가면 어디로 갔겠어요. 친정밖에 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친정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식 때문에 핑계대고 이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 마음이 정해지면 바로 이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그 집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남편 있는 저희 신혼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봤는데 아주 뻔뻔했다네요. 제가 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면서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친정아버지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혼수해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들까지 다 옮기기로 했고 이불도 싸려고 정리하는 중에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가계부를 보셨답니다. 정말이지 추잡스럽게 생활비를 준 내용과 제 통장의 잔액을 보시고는 울분을 못 참으시고 남편을 내리치셨다고 해요. 그 가계부는 이혼소송 증거물로 제출할 거고 그동안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너무 걱정 말고 아기 잘 낳을 고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저런 못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아기가 뱃속에서 행여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다가 아기 잘 낳고 키우렵니다. 여기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일단 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30년 전 제가 20대 초반 나이 때 만났던 남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했던 저는 매일매일 바쁜 은행 생활에 시달렸었죠. 지금이야 은행 직원들이 학벌도 좋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상고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상사들에게 무시도 정말 많이 당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저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던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빌딩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는 매일같이 그 빌딩에서 건물 관리를 하며 그 당시 몇 개 없던 주유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현금을 저희 은행에 맡기러 왔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현금들을 들고 와 맡기던 그 남자는 저의 은행에서도 VIP 손님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은 항상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가고 꼭 제 앞에 와서 말을 걸며 맡기더군요. 매일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이어가면서 말하던 그 남자는 숫기가 없어 보였고 그렇게 훈남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데이트 신청 한 번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워낙 VVIP분이라 저한테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그 남자가 매일같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아닌 연애를 반년 이상 하다가 남자가 너무 답답했는지 큰 용기를 드디어 내었는지 드디어 반년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마치고 애인이 되었어요. 남자는 처음 만남부터 대뜸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그런 순수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알게 되면서 듣게 된 집안 사정 이야기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 어머니랑은 이혼해서 자기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받은 건물들에서 저렇게 돈을 번다고 해요. 남자는 알면 알수록 자기 어머니의 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한 번도 거역을 못하며 그저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였죠. 남자친구의 엄마 성격은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이 아니었으며 항상 남자를 바꿔가며 사랑한다고 들었을 정도니까요. 무려 남자친구가 엄마 애인들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을 정도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굳이 실제로 보지도 않아도 알 정도였죠. 그런 여자도 자기 자식이 저같이 여상 출신의 은행원 따위와 연애를 한다는 걸 알자마자 저의 은행을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한 것이 우리 아들을 만나냐며 처음 본 저의 뺨을 때렸었죠.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서글펐기에 그 이후로 남자 보고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남자가 꺼낸 말은 그냥 우리 임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거라고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였죠. 그렇게 저는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허락이 아니라 저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돈 봉투를 주면서 이거 먹고 그냥 떨어지던지라고요. 저랑 결혼할 거라던 남자는 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요. 그래서 저도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알아서 병원 갈 테니까 당신네들과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불행은 없겠지 했지만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는 VIP의 애인이었다고 은행 지점 또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네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 같은 남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직한 지점까지 찾아왔었고 저는 그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순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던 분노스러운 감정이 폭발하여 여기 왜 왔냐며 욕을 하고 동시에 그 미련하고 무능력한 남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가 되었을 그 여자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믿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저 저의 인생만 망친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자는 제 모욕과 폭력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무릎도 꿇기도 하고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계속 빌기도 했지만
정말 그럴수록 더 꼴보기 싫었죠. 저는 그냥 그래서 무관심으로 대응했더니 그 남자는 처음 저를 만났던 때처럼 아무런 액션조차도 없이 그저 잊을만 하면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졌죠.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30대 초까지는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30대 초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때는 진짜 노처녀였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승진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는 어느덧 31살이 되었고 미련한 첫 남자친구 나이도 36에 접어들자 전 남자친구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계속 결혼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저한테 매달리는 게 답답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냥 짤막하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라고 한마디 하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의도치 않았던 과거가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제 과거를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그냥 마음속에 맺혔던 것도 있었고 애초에 속이고 결혼도 못하겠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차근차근 과거에 있었던 저의 모든 일을 말하였고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사유가 있으니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와 헤어져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중하게 그렇게 2주를 고민하다가 저에게 꺼낸 말은 생각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할 여자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의 과거가 마냥 달가울 수 있겠냐며. 하지만 그렇게 2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연락도 안 해봤는데 여전히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며 2주 동안 정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저야말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네요. 저는 솔직히 그 남자가 저를 떠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 과거가 남자들에게 절대 받아들이기 쉬운 과거가 아닌 걸 압니다. 거기에다가 잊을만 하면 제 주변을 얼쩡거리는 전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마음도 확인한 후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도 자리 잡게 되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결혼하니까 너도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2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전 남자친구는 그날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제 직장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더군요. 그러다 전 남자친구와 마주친 저희 남편과 주먹 다툼까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2번 다시 전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렇게 은행에서 승진도 해서 높은 직급도 달고 남편 직장도 괜찮아서 저희 수입은 점점 늘어갔고 아이도 2이나 낳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속 안 썩이며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에도 보내고 정말 괜찮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0대의 나이로 들어설 때까지 제 기억 속에는 전 남자친구와 그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조차 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전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 찾아온 적 없고 그 엄마도 연락조차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기억 속에조차도 점차 영원히 있게 될 거라 생각한 사건이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어느 날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공방에 놀러 오라고 한 날이었죠. 공방에 놀러간 저는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중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의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디서 봤지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혹시 저 아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자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후다닥 박스를 내팽겨치고 도망을 가시더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임신까지 했던 저를 쫓아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것을요.
30년도 더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잘나가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할머니가 되어 못 알아봤던 거였죠. 친구를 통해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실종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반쯤 정신이 나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큰 사기도 당해서 그 많던 재산 모두 말아먹고 지금은 현재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가끔씩 독거노인 돕는다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해서 어느 집에 사는지도 안다고 하여 그 다음날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때 자기가 저를 내치지 않고 결혼 허락을 해주었더라면 자기 아들이 참으로 행복했을 거라고요. 이미 아들이 실종 신고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나서 사망 처리까지 되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지난 세월을 탓하는 그 여자이자 지금은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어쩌면 내 남편이었을 남자가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실종 시기가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였다고 하네요. 제 결혼 후 1년 동안은 술만 진탕 먹으며 방황했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정말 마음이 찹찹해지더군요. 과거에 제가 임신을 해서 쫓겨나던 그날의 선택을 돌이켜보면 예비 시어머니의 독설에도 그저 꾹 참고 남자를 선택했어야 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이 실종된 남자도 그렇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여자 또한 제 뱃속에 있던 아이도 모두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참 마음이 무겁네요. 제 이야기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시댁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결혼 전에 신랑이 모아뒀던 돈과 은행에서 빌려 시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액수의 돈을 대었죠. 그 후 또 각종 시댁 살림살이들을 바꿔드리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등, 심지어 커튼까지. 거의 신혼집처럼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으니까 그 덕분에 그런 지속적인 지출들이 가능했었던 거죠. 솔직히 해드리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런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유난히 촌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외모였어요. 연세보다 10년 이상은 더 늙어 보이시고 하여튼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겉모습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화법도 한몫을 했고요. 평소에 나약해 보이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아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예전에 무슨 고생을 했고 뭐 어쩌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손이 저절로 지갑을 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는 아주 재능을 타고나신 분 같아요. 어떨 땐 존경심마저 들기도 했죠. 근데 서서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최신 유행하는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가방은 누이비통 같은 걸 사셨어요. 또 연예인 수준의 눈 화장에다 볼터치에다가 시어머님께서 20대 시절엔 정말 예뻤다고 하시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사실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적어도 뒷모습만큼은 30대 정도까지 근접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촌티가 나던 시어머니 외모는 완전 변신을 했고 나약했었던 그분의 말투는 점점 터프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쌍시옷자 들어가는 말들에다가 심지어 영어로 된 욕도 쓰셨고 F가 들어간 그런 말들이요. 거기다가 더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랑 소리 지르기 등등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본인의 딸한테조차 망할년 어쩌고 등등 거친 말씀도 하시고 차마 여기에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욕을 매일같이 들어왔어요. 아주 엉망으로 변해갔죠. 시어머니는 평소에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을 아주 독하게 지어달라고 해서 선생님께 말을 해서 일부러 빈속에다가 독한 약을 드시고는 장에 탈이 나서 입원하고 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병원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게다가 병원에서는 무조건 컴퓨터만 찾았어요. 의학 상식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TV에 방영된 병만 봐도 그거 검사해봐야 한다고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부터 서울까지 대학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드셨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는 말만 들었고, 심지어 여러 의사 선생님께서는 연세보다 더 건강하세요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작년 초에는 7월 달에 저희 가족이 휴가 중이었었는데 큰 병원을 가서 반드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기에 저희 식구가 휴가지에서 바로 시댁으로 복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찍은 MRI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시고 처방은 신경 안정약을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팔에는 아무 문제 없던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시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게 짜증나서 어떻게든 방해할 핑계를 찾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저를 짜증나게 했던 것은 이렇게 매번 당하면서도 항상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기상 후에 본인의 신체를 쭉 살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후에 못 보던 작은 점이라도 발견되면 점을 빼러 가세요. 피부에 아주 작은 뽀드락지 하나 생기면 피부과로 직행해요. 병원에서 조치가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냥 둘 거냐며 하도 소란을 떨어서 결국은 좁쌀만한 상처들 하나하나 다 소독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하여튼 약간만 이상해도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 병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진짜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최근에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각종 섬진까지 받으시고 왔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매번 그러는 시어머니 덕분에 1년 병원에만 쓴 비용이 거의 9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게다가 틈틈이 입원해버려서 제가 또 병실로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기를 한 3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갈 병원도 없어지고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차라리 심리치료를 해드리라고 권해주더군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신병원은 또 절대로 안 간다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선물 뭐가 필요하냐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사오지 말라고 하셨다가 생일날 전부터는 딸을 동원해서 엄청 전달해요. 선물로 무엇을 해달라, 명품백을 사달라, 해외여행을 시켜달라 등등. 실제로 시어머님께서 해외여행은 엄청 다니셨어요. 막상 생신날이 되면 집에 식재료가 있으니까 몸만 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왜 아무것도 안 사려고 하냐고 하면 거친 말을 해버려요. 매번 그런 식이에요. 어쩌다가 가족 모임이 있으면 밥 숟가락을 여러 번 들었다 놨다가 하면서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밥이 잘 안 먹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시며 식구들의 관심을 엄청 끌다가 저랑 둘만이 있을 때는 밥 통째로 엄청난 양으로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그럴 때는 5살 아기 같기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환갑이 다가왔어요. 워낙에 생일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환갑이 대단했죠. 연초에 저희가 2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럽 여행, 두 번째는 지인들과 파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환갑이라고 파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연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생일날 당일은 아무래도 바쁠 테니 미리 다녀온다고 하시면서 엄청 비싼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직접 예약까지 하고 다녀오셨어요. 그러다가 환갑 일주일 전 시어머니께서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생일날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국내 여행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날 친척 지인분들 다 불러내 뷔페 예약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저희 보고 카드를 달라고 하셔서 그걸로 결제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환갑을 위해 저희는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해야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시작했을 때부터 맞벌이였기 때문에 전셋집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사정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아들 가진 대한민국의 시어머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독 저희 시어머니가 심하신 것 같아요. 어쩌다 저희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어머님께 아이들을 맡기면 흔쾌히 봐준다고 하시고선 나중에 가서는 너무 힘들다고 온갖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힘든 자기 좀 보러 오라고 난리를 쳤죠. 나중에 저희 아이들 찾으러 가보면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저희 부부에게 쏟아지는 눈총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한편 오늘은 저희 남편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부담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남편이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툭 하면 아프다고 자리에 드러눕고 하늘나라 가버린다고 악에 받쳐서 소리치면서 정작 별로 해롭지도 않은 약을 억지로 잔뜩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했대요. 정말이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행동을 했어요. 자식들 살림살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병원비에다가 여행에다가 생신에다가 덕분에 결혼 몇 년간 저희 살림은 늘어날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많이 늘지 않는 걸로 감사해야 할 지경이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안 대시는 스타일이에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 집 부엌은 근처에도 안 가셨는데 남편이 없어지면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가 이게 뭐냐면서 물건 내던지고 저를 심하게 야단치셨어요. 제가 참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자. 부모님이 은혜로운 부분만을 생각하며 잘해드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정말 사소한 불만이 있어도 제 눈을 보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자.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잘 살펴보려고 심리학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보고 어떤 날은 피해 심리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젊으셨을 때 너무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가슴에 화가 맺히셔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증조 시할머님이 얼마나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으면 어머님이 저러실까 했더니 남편이 뭔 소리냐며 우리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지와 과장된 거짓으로 남편과 전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요.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에게 쓴 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남편은 우리가 좀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다 남편이란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게 할 소리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네가 더 이상한 건 아니냐며.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깟 돈?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쓴 돈만 얼마인 줄 알아? 8천이야, 8천. 우리 지금은 반전세 전세도 못 갔어. 벌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통장에 시어머니 때문에 빚만 늘었다고.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지 마.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는데.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퍼부었어요. 그 다음 남편의 반응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더군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부모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거야? 남편의 말과 행동에 이혼을 결심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했어요. 야, 그럼 네 엄마가 비정상이지 정상이냐? 그건 정신병이야. 솔직히 병원에서도 정신과 가보라고 했는데 인정 안 하는 건 너랑 네 엄마잖아. 네가 볼 때야 약한 척 하겠지만 내 앞에서는 괴물이고 악마야. 매번 사람들 앞에서 입맛 없다고 약한 척 하다가 나랑 있으면 어떤 줄 아니? 그냥 밥 통째로 다 먹어. 그걸 알아? 네 집 주제에 이 루이비통이 말이 되니? 네가 언제 나 루이비통 백 사준 적이나 있어? 돈도 없는데 뭐 맨날 명품이야? 얼굴에 보톡스는 어떻게 진짜 못 봐주겠어. 어차피 난 너랑 살 생각 없어.
할 만큼 했고 돈 한 푼 없는 집안 남은 것 가지고 갈 곳도 없어. 꼴도 보기 싫어. 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도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남편은 당당히 엄마 편을 들었고 안 그러던 제가 그런 게 이상했는지 자기도 평소에 안 하던 눈웃음을 치면서 왜 그래? 엄마가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이해해. 내가 잘할게. 이러는데 역겹더라고요.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남편에게 정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식구 저를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효자 남편과 못 산다는 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